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오늘 도서출판 길벗에서 나온 제임스 홀리스 제음의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이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큰 혼란을 겪을까? 왜 하필 마흔일까? 우리는 왜 마흔을 위기라고 생각할까? 흔히들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나는 중간 항로라고 부르고 싶다. 이 시기에 우리는 삶을 재평가하고 때로는 무섭지만 언제나 해방감을 주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설 기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맡아온 역할들을 빼고 나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거짓된 자기를 쌓으며 살아왔다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잠정적인 성인기를 보내왔을 뿐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진짜 존재를 만날 수 있는 2차 성인기에 들어설 수 있다. 중간항로는 1차 성인기라는 확장된 사춘기와 피할 수 없는 노년과 죽음 사이에서 한 인격을 재정의하고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자 통과 의례다. 이 길을 의식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삶을 더 의미 있게 구축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삶은 화려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갇힌 채 살 수밖에 없다. 중간 항로는 물론 고통스럽지만 자기감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선사한다. 우리는 원래의 자기감을 어떻게 습득했을까? 중간 항로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삶의 변화들은 무엇일까? 자기감을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까? 카를 구스타프 융의 개성화 개념과 우리의 타인을 향한 헌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개성화를 이루고 중간 항로를 지나 어두운 숲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이동하려면 어떤 태도와 행동 변화가 필요할까? 이러한 성장 역량이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언제까지나 자신의 인생을 타인이 일으킨 문제, 따라서 풀어야만 하는 문제로 생각한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짓된 자기를 죽이다. 전 생애 동안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거친다. 삶을 안정시켜 개인의 존재적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 자아의 당연한 의무지만 변화를 예상하고 뛰어드는 것 또한 삶의 본질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약 7에서 10년마다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거친다. 14세, 21세, 28세, 35세 때의 모습을 비교해보라. 우리 모두 각자 삶의 연속선을 이어가지만 공통으로 거치는 길도 있다. 그러한 공통주기를 일반화하여 각 단계에서 사회적 심리적 의제를 찾아내는 일도 가능하다. 삶의 하위 단계들 역시 일종의 죽음을 거쳐야 한다. 이를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는 개인의 정체성을 정의할 힘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유년기다. 자아가 부모의 실제 세계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육체적 의존도 크지만 아이가 자신을 가족과 동일시하기에 정신적인 의존이 더욱 크다. 고대 문화에서 성인기는 사춘기와 더불어 시작됐다. 지리, 문화,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모든 곳에서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한 의미 있는 통과 의례를 발전시켰다. 초기 관행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인 통과 의례는 보통 6단계로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 부모로부터의 격리, 종종 납치라는 의식으로 나타난다. 2. 죽음, 의존적 유년기를 살해하는 과정이다. 3. 재생, 개인이 새로이 탄생하였음을 인정받는 과정이다. 4. 교습, 성인으로 새로이 거듭난 개인에게 부족의 원초적 신화를 전해주는 과정이다. 이로써 개인은 부족 안에서 자신의 책임, 특권, 영적인 위치를 알게 되고 사냥하는 법과 출산하는 법 등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 5. 실현, 보통 완벽한 격리 상태에서 이어지며 통과 의례의 대상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6. 귀환, 통과 의례를 마친 개인이 이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신화적인 기반, 그리고 내면의 힘을 지니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다. 성인이 되는 극적인 변화에 걸맞도록 아이의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경우도 흔하다.
전통적인 통과 의례는 성인을 앞둔 개인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부족의 신성한 역사를 전하며 정신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인기에 따라오는 책임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현대 서구 문화에는 이러한 의미 있는 통과 의례가 없어 많은 젊은이가 유년기의 의존성을 성인이 될 때까지 버리지 못한다. 서구 문명이 다양화되고 신화라는 정신적 지주를 잃어버린 탓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해봤자 20세기의 발명품인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아도취밖에 없다. 그중 어떤 것도 구원이나 자연과의 합의를 전해주지 않으며 삶의 여정에 의미와 깊이를 더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 정체성은 사춘기다. 하지만 전통적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은 현대의 젊은이들은 영적인 혼란과 자아의 불안정을 겪는다. 갓 태어난 자아는 변형되기 쉬우며 혼란에 휩싸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또래 문화와 대중 문화에 쉽게 물든다. 26년간 교수로 재직한 내가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볼 때 대학의 주요 임무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를 부모로부터 독립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잡아두는 일종의 보관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학생들은 부모에게 품었던 애증을 학교로 돌리는 경향이 크다. 이 시기의 주요 과제는 젊은 자아를 굳건하게 다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려면 세상에 제게 일자리를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날 믿어줘요 같은 메시지를 알려야 하며 또한 자신이 그럴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중년에 들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 세상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가 많다.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있고 연애에 필요한 심리적 힘과 자존감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신체는 연대기적으로 중년에 돌입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카이로스는 여전히 유년기에 머물러 있다. 나는 약 12세에서 40세까지의 기간을 1차 성인기라고 부른다. 마음 깊은 곳에서 뚜렷한 자기감이 부족하고 인식해도 현실적 해결책은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밖에 없다.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저항하면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환상이다.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부모이자 가장이 되면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는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숨어있던 유년기의 의존성을 성인기 역할에 투사하고 있을 뿐이다. 사춘기의 혼란에서 벗어난 개인은 이 터널을 지나면 정체성을 획득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다. 개인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깊이와 개성이 부족한 잠정적 시기인 1차 성인기가 사람에 따라서는 생의 마지막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이 터널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유년기로부터 투사된 정체성과 의존성이 자리를 잡고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한 무한히 계속된다. 열심히 일하고 결혼해서 이제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30세 성인에게 당신은 여전히 유년기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힘들다. 부모 콤플렉스와 사회적 역할이 갖는 권위는 여전히 세계를 탐색 중인 사람에게서 강한 힘으로 투사를 이끌어낸다. 자아는 애초에 제대로 통제받은 적조차 없다. 부모 콤플렉스와 집단 콤플렉스가 자아를 조종하고 성인이 되기 위해 사회가 제시한 역할에 투사하는 힘이 자아를 지탱해 왔을 뿐이다. 이러한 역할이 규범으로 힘을 지니는 동안에는 그리고 투사가 아직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개인은 내재된 자기와의 약속을 일단 눈가림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정체성은 2차 성인기로 개인의 투사가 사라졌을 때 시작된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배신감과 투사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공허함이 중년의 위기를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만 우리는 부모의 결정, 부모 콤플렉스, 문화적 조건을 넘어 진정한 개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매우 아쉽게도 권위에 의존하는 퇴행적인 정신 때문에 개인이 콤플렉스에 갇히고 성장을 멈추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상실감과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노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남은 삶이 여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들과 삶이 고통, 후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들이다. 삶이 여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이들은 이미 삶의 전반기에 치열하게 싸웠으며 1차 성인기에
죽음을 경험하고 삶의 더 큰 책임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도 더 강한 의식을 가진 채 보낸다. 최초의 죽음을 회피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다가올 죽음에 사로잡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2차 성인기는 잠정 정체성을 버리고 거짓된 자기를 죽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아픔은 이후에 따라오는 새로운 삶으로 보상받겠지만 중간 항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죽어간다는 느낌만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네 번째 마지막 정체성인 유한성에는 죽음의 수수께끼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일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에 앞서 2차 성인기 동안에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1차 성인기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좋은 소식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변동을 바라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각 정체성이 갖는 다양한 중심축을 분류하는 것이다. 최초의 정체성인 유년기의 축은 부모-자식 관계다. 1차 성인기에는 자아와 세계 사이에 그 중심축이 있다. 의식적 존재인 자아는 자신을 세계에 투사하여 그 안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려 한다. 유년기의 의존성은 무의식으로 밀려나거나 다양한 사회적 역할로 투사되며 개인은 주로 자신의 방향을 외부 세계로 설정한다. 중간 항로 시기나 그 이후인 2차 성인기에는 정체성의 축이 자아와 자기를 연결한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지녔고 인생이라는 쇼를 스스로 지휘하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믿는다. 그러나 자아가 주도권을 잃으면 그제야 자기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자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합 목적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수수께끼며 우리는 이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짧은 삶 동안 구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경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정체성인 유한성의 중심축은 자기, 신 또는 자기, 우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축은 개인을 초월하는 우주의 신비로 구성된다. 우주의 드라마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을 맺지 않으면 인간은 더덥고 피상적이며 몸이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문화는 더 큰 맥락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줄 신화적 매개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비전을 넓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심축의 변화는 영혼이 인생에서 두드러지게 변하는 모습을 설명해준다. 스스로의 의지 없이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옮겨간다면 혼란과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 안에서 점점 커다란 역할을 맡아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대화.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무너지고 자아가 지녔던 주도권이 붕괴하면 필연적으로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충돌한다.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는 자아가 사회적 삶의 조건에 의식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내면에서 다양한 페르소나와 사회적 역할을 발전시킨다. 페르소나는 허구이긴 하지만 생활하는 데는 필요하다. 부모와 있을 때, 고용주와 있을 때, 연인과 있을 때 필요한 방식이 각각 다르지 않겠는가? 외부에서 어울리기 위해 페르소나를 쓰는 것인데도 우리는 타인의 페르소나를 내면의 진실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역할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어버리기 일쑤다. 역할이 바뀔 때 우리는 자기 상실을 경험한다. 페르소나는 개성인 척 가장하지만 융이 지적한 대로 이는 근본적으로 진실이 아니며 개인과 사회 사이의 타협일 뿐이다. 사회화된 자기인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만큼 우리는 내면의 진실에 접근하면 외부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중간 항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과 페르소나 사이의 관계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다. 인생 전반기에는 대부분 페르소나를 만들고 유지하느라 내면의 현실에 쉽게 소홀해진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그림자로 이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억압된 모든 것을 가리킨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모든 것, 그러니까 분노와 성뿐만 아니라 즐거움, 자발성, 미개척 상태의 창조적 열정 등이 그림자에 포함된다.
프로이트가 간명하게 설명한 내용을 빌리면 문명의 대가가 바로 신경증이다. 가족 혈통으로부터 시작하는 사회의 요구가 정신 속 내용물을 흐트러 놓으면서 그림자는 점점 길어진다. 그림자는 집단 및 사회의 가치가 갖는 이해관계 때문에 개인의 본성이 얻는 상처다. 따라서 그림자를 직면하고 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신경증적 분열을 치유할 뿐더러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회화 과정에서 충동적 본능을 억눌러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점점 쌓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동적 본성과 연결되어 있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맹목적인 야망을 불태우거나 마약을 복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학대한다. 지금껏 분노는 죄악이며 도덕적 실패라고 배워온 사람이라면 실제로 억제하는 경험에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분노를 인정하고 제대로 다루면 분노는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자극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진짜가 아닌 삶을 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평생에 걸쳐 페르소나에 투자한 개인에게 분노라는 그림자를 만나는 건 분명 골칫거리겠지만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느낄 자유를 쟁취하는 일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 다른 그림자를 접하는 일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페르소나의 세계에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이기심, 의존성, 욕망, 질투 등의 감정을 카탈로그 보듯 계속 보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이라면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이 사람은 허영심 투성이고 저 사람은 야망이 지나치다는 등 다른 이들만 그런 것처럼 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년에 들어서면 자신을 그렇게 속이는 능력이 바닥난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적으로 보인다. 덜 바람직한 본인의 특성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이를 인정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융은 우리가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세계의 문제가 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결혼 생활의 문제도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말하는 데는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작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과 관계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자신과의 약속은 우리가 남기고 떠나온 삶의 기쁨이나 써보지 못한 재능, 아이 때 가졌던 희망 등을 다시 돌아가 주워 모은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신이 모자이크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조각 전부를 경험해 보기는커녕 다 셀 수조차 없다. 하지만 각각의 조각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보상해 줄 수 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사람,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던 사람, 여름 오후에 항구에서 보트를 타보고 싶었던 사람 모두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 끈껍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실현할 수 있다. 무엇으로 정신을 치료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신경 쓸지 무시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부모한테서 충분한 긍정을 받지 못했거나 삶을 어떻게 포용하는지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런 방치와 태만을 내면화시켜 자신의 잠재력이 완전히 꼽히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중년에게는 현실을 살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허락을 얻어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 누구도 우리 삶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스스로에게 삶을 충실히 살도록 해주는 강력한 격려다. 중간항로를 거치는 동안 그림자가 출현하는 일은 자기가 인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수정하려는 노력의 일부다. 지금껏 살지 못했던 삶인 그림자를 내 안에 통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의 요구 또한 자기로부터 나오며 자기는 더 이상의 억압도 막무가내식 표출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림자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려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한다.
페르소나의 세계가 쇠퇴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단지 잠정적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내면의 진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은 그 과정이 즐겁든 그렇지 않든 새로운 삶과 삶의 목적을 복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삶을 사랑하는 열쇠, 열정. 종교학자 조지프 캠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걸 좋아했다. 스스로의 천복을 쫓으십시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문화의 명령에 복종하며 지내는 동안 자신이 지닌 가장 좋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캠벨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천복이라는 말은 자기 도취나 비현실적 우주여행쯤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캠벨의 이 말은 영혼의 여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여정에서 겪는 아픔과 희생까지 모두 포함된다.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다. 스스로의 열정을 쫓으십시오. 열정은 소명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며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환장 같은 것이다. 조각가 헨리 무어는 90줄에 들어서도 어떻게 왕성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에게는 강렬한 열정이 많아 단 하나도 그냥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조언했다. 죽음에게 뼈조각 몇 개 말고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마라. 이 책에서 문학가 말을 인용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훌륭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가에게는 언제나 불타는 열정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무언가를 창조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마침내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중간 항로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열정을 발견할 것을 요구받는다. 우리를 삶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깊이 이끌어 아픔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 경험으로 우리는 새로이 변화할 수 있다.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듯 우리도 새롭게 돌아와 다른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삶이 아니다. 현재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과거에 대해 끝없이 불평만 하면서 망설임과 부끄러움 속에 말년의 허약함과 죽음을 맞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할 시기는 분명 바로 지금이다. 화가 폴 고갱이 그랬듯 스스로의 열정을 찾아 따르는 것이 모든 걸 버리고 타히티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삶이 보잘것없는 잠정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언젠가 모든 게 분명해지고 선택하는 일도 쉬워질 때가 오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삶은 선택이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당신이 이제 마흔쯤 들어섰다면 이제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러나 스스로의 깊이를, 스스로의 정렬이 지닌 역량을 두려워한다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은 더욱 두렵기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하고도 자명한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열정 없는 삶에는 깊이가 없다. 둘째, 열정은 질서, 예측 가능성, 때로는 온전한 정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지만 삶의 힘을 표현한다. 셋째, 깊이의 원형인 신의 요구로 열정이 우리에게 짐지우는 삶의 거대함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넷째, 스스로의 열정을 발견하고 따르면 개성화를 완성할 수 있다. 삶의 거대함을 인식하고 유년기와 자문화 중심주의의 속박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여정을 긍정하며 그 모두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다. 열정을 발견하고 따르는 일은 우리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려 아프면서도 올바른 느낌을 주며 내면 깊은 곳에서 가능성을 끄집어내 우리가 개성화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소명과 마찬가지로 이는 자아의 몫이 아니다. 자아는 단지 회피하거나 동의할 수 있을 뿐이다. 내 의지야, 내가 아니라. 이전까지의 삶이 진부해질 때 열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 열정적인 삶이야말로 삶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루비다 여러분, 에고가 아닌 셀프의 중요한 연결을 맺고 있는 한 자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지요. 중간항로라는 의식적 경험에서는 지금껏 내면화시킨 경험의 총합과 진정한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때 잃어버렸던 삶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